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원래 강의 계획서상에 보면은 명예와 신용, 업무에 관한 제까지가 우리가 원래 진도 범위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양을 보면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부분과 봐야 될 판례들이 많고, 특히 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유전창 문제도 다뤄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 주에 담기는 좀 벅차다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제가 그럼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신용 업무에 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고사 전까지 강의 계획서상에 나와 있는 중간고사 전까지 이 인격적 법익에 관련된 죄들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중간고사는 우리가 이제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중간고사 기간에는 우선 진도는 나가지 않고 다른 방식의 수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거는 명예와 명예에 관한 죄.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페이지에 이제 명예에 관한 죄가 나오는데, 이 명예에 관한 죄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들도 있고, 그 개념 관련돼 가지고 판례가 보고 있는 것이 다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명예에 관한 죄는 이 구성요건 체계도만 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구성요건 체계도를 정확히 이해하면서 어떠한 요건들에 의할 때, 어떠한 행위 태양에 의할 때 어떤 어떤 구성요건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201페이지에 나와 있는 총설 보면 의 나오는데,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즉,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공부하기 전에 그 밑에 있는 보호법익 문제를 먼저 좀 살펴봅시다. 자, 명예훼손죄에서의 보호법익. 그럼 우리가 보호법익은 크게 외적 명예, 내적 명예, 명예 감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호법익으로 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형법상 보호법익은 뭐로 보고 있냐? 다수설 판례가 외적 명예만을 형법상의 보호법익으로 본다. 판례 다수설이 그렇다. 여러분들이 이해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외적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입니다. 자,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나 혼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밖에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거, 그거 외부에서 평가하는 그 자체가 명예라고 보는 거, 그게 외적 명예입니다. 자, 내적 명예는 외부에서 좋다고 평가하든 나쁘다고 평가하든 상관없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진가, 불변의 진가, 그걸 우리가 내적 명예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명예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명예 감정은 나 혼자 나한테 갖는 감정입니다. 내가 사회에서 엄청난 도둑놈이에요. 큰 절도야. 근데 나 혼자는 나는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부를 갖다가 나 혼자 절도질 해가지고 잘 분배해주기 때문에 난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명예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부분, 내적 명예라든가 명예 감정과 관련돼 가지고, 내적 명예는 뭐예요? 이건 그 사람이 갖는 진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라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형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 명예를 보호법이라 보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자, 명예 감정은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갖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외부에서 보여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법상으로는 내적 명예라든가 명예 감정은 보호법익이 아니고, 명예훼손죄에서의 보호법익은 크게 보면 이렇게 외적 명예다. 자, 외적 명예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자, 우리가 외적 명예는 결국 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이기 때문에 이 사회적 평가가 훼손받으면, 침해받으면 우리가 성립하는 범죄예요. 침해받는다 그러면 나중에 침해범으로 오인할 수 있는데, 이 외적 명예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면 성립하는 범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훼손죄든지 모욕죄든지 둘 다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즉 사회적으로 공공연하게 나를 욕하는 거 그럴 때만 우리가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다 보고 그 보호법익과 관련돼 가지고 보호의 정도가 나오는데 이 보호의 정도는 우리가 그냥 추상적 위헌범이다. 즉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하면 그걸로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침해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실제로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침해범이 아니라 추상적 위헌범은 그 자체로서 범죄가 그 행위를 하면 바로 성립하고 끝나버리는 거다. 자, 이 말을 자꾸 왜 하냐면 추상적 위헌범과 관련돼 가지고 그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고 기소가 되고 끝나버려요. 이건 계속범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범이 아니라는 의미는 이따가 우리가 명예훼손죄 종류와 관련돼서 또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보도록 하고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 그 다음에 이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헌범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형법은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307조에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308조에 사자,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죄를 처벌을 해요. 그 다음에 309조에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310조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311조에서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게 명예에 관련된 죄의 기본 법조문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면은 이 윗부분 307조, 308조, 309조는 명예훼손죄구나. 이쪽은 모욕죄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양자의 차이는 뭐냐? 아까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명예훼손에 관련된 죄의 보호법익은 뭐다? 외적 명예라고 했습니다. 그럼 명예훼손죄만 외적 명예가 아니라 명예에 관한 죄 전체가 다 뭐다? 전체가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도 역시 보호법익은 외적 명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구별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어떤 사실을 적시하느냐? 여기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의 것으로 증명 가능한 것입니다. 증명 가능한 사실, 구체적 사실을 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걸 명예훼손이라고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사실을 언급하거나 아니면 감정을 표현하거나 여기서 감정의 표현이라는 건 대부분 다 욕설이죠. 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그 사람의 외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것을 얘기하는데 구체적 사실을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들어도 적시하면 명예훼손.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 감정의 표현, 추상적 사실이라든가 감정의 표현을 하면 우리가 그걸 모욕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자의 구별점은 뭐다? 똑같이 공통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둘 다 외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차이점은 뭐다? 차이점은 적시 사실의 구체성이라고 표현하고 하는데 적시 사실이 구체적이냐, 즉 증명 가능했냐, 가능하지 않았냐 이걸로 판단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페이지에 나온 첫 번째 판례도 명예훼손과 모욕을 구별하는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판례로서 87년도 판례지만 이게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도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서 판결 요지의 밑줄 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와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다. 즉 외적 명예라는 겁니다. 둘 다 외적 명예라는 거죠. 근데 그런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즉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그다음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이 그 밑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하면 뭐다? 그건 모욕죄로 처벌하는 거다. 그것 때문에 사실 적시의 구체성,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으면 명예훼손,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추상적 사실이거나 감정의 표현이면 모욕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구별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면 둘 다 공통점은 외적 명예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공연성을 요구하고 나중에 보면 모욕죄에서도 공연성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 점은 나중에 다 같이 보도록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되고 자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밑에 구성요건 체계도가 있는데 구성요건 체계도를 따로 그리지 않고 따로 뭐 동영상을 보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이 명예훼손죄를 구성요건을 해요. 기본적 구성요건을 하는데 이 명예훼손 307조의 명예훼손은 다시 1항의 행위와 2항의 행위로 나눕니다. 둘 다 뭐냐? 둘 다 공연성을 요구하고 공연성을 가지고 그다음에 사실 1항은 사실을 적시하는 거. 사실을 적시하고 2항은 사실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 구성요건은 뭐다? 기본적 구성요건은 바로 이 1항인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때 이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과거나 현재 증명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진실하냐 진실하지 않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그 사실이 허위일 경우는 가중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을 그냥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기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지만 그 사실이 허위였다. 허위의 사실일 경우는 우리가 가중처벌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교환에도 보면 명예훼손죄가 기본적 구성요건 307조 1항 그 다음에 허위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 307조 2항이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나오는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등에 그런 데다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말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파력이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좀 더 가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중하고 여기서 다시 일로 가중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사자 명예훼손죄와 이 모욕죄는 뭐예요? 즉 우리 교환에 보면은 옆에 따로 독자적 구성요건은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 대한 외적 명예, 어떤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데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명예를 가질 수 있느냐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입법적으로 해결했죠. 죽은 사람의 명예도 보호한다. 근데 죽은 사람의 명예냐 아니면 죽은 사람을 추모하는 유족의 명예냐 유족의 명예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사자 명예훼손죄도 처벌하기 때문에 독자적 구성요건이다. 그다음에 사실 적시가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 사실 판단이라든가 감정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처벌하는 모욕죄를 독자적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자 만약에 우리는 307조 1항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명예훼손죄는 대부분 다 그 외국의 명예훼손죄는 형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라 대부분 다 민사상 손해배상, 민사상의 불법행위 문제로 손해배상 문제로 가는데 우리는 사실을 말한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어떤 사실을 말했다 해가지고 명예훼손죄로 다 처벌받으면 언론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겠습니까? 언론이 활동 못하고 일반인들도 제대로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307조 1항에 해당하는 행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했지만은 그 307조 1항 행위가 이 307조 1항 행위가 310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겠다고 보는 겁니다. 즉
위법성 조각 사유로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진실성과 공익성이죠. 즉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지만은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익적 목적을 위할 때. 근데 여기서 오로지란 말은 100% 공익성을 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익성을 요하면 된다. 자기의 사적 목적이 좀 있다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공익성을 요하면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진실성과 공익성을 가졌다면 그때는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310조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두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201페이지에 있는 위법성 조각 사유 그 구성요건 체계도를 봤고, 특별법으로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사이버상에서의 명예훼손죄가 있어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그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특히 뭐 정보통신망법이라는데 정보통신망법에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관련돼 가지고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는 사이버 등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요건을 더 둬가지고 뭐라 하느냐?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훼손한 경우는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명예훼손이 아마 2년 이하의 징역인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 비방의 목적을 추가한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제 처벌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보면 후보자 비방죄도 있다 하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문제는 아예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까지 우리가 형법 시험에 나온다, 사례형 문제 나오기는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 그러나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있는데 사이버 모욕죄는 없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기본적 구성 요건과 총론적 부분을 설명을 마치고, 바로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기본적 구성 요건인 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와 307조 2항의 명예훼손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성 요건. 자, 위법성 책임을 논할 수 있는데, 구성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자, 주체, 객체, 행위가 있죠. 자, 주체는 누구예요? 주체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명예훼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사람의 명예죠. 사람의 명예인데 이 사람의 명예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이냐 관련돼 가지고 사람은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법인격 없는 단체는 다 된다. 근데 국가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명예훼손죄가 어느 법익이에요? 개인적 법익입니까? 사회적 법익입니까? 국가적 법익입니까? 개인적 법익이 관련된 거기 때문에 국가 공공단체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위는 뭐예요? 행위는 여러 가지 요건인데 공연성을 가지고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행태다. 아까 추상적 위헌범이라 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결과적을 요하는 결과범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체, 제한이 없다고 그랬고, 객체, 사람의 명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명예와 관련돼 가지고 이 사람에는 뭐다? 이 사람은 사람이면 되기 때문에 자연인, 법인, 그 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연인이 활동하고 자연인이 소속되어 있고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했더라도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한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 가지고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이 국가라든가 공공단체 되겠느냐?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는 개인적 법익을 향유하는 주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되는 게 뭐냐? 자, 사람의 명예인데 자연인 법인일 때 그럼 단체도 만약에 집합 명칭에 의해서 우리가 보면
서울 시민인 것 같아. 서울 시민은 다 뭐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과연 서울 시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겠냐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집합명칭에 의한 경우. 그걸 집합명칭이라는데, 집합명칭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겠냐라는 것들이 논란이 되는 거죠. 자, 집합명칭에 의한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이 정도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교재 보면 202페이지에 구성요건에 주체는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제한이 없고, 객체와 관련돼가지고는 사람의 명예다. 근데 이 사람의 명예는 보호법이긴 동시에 행위의 객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인은 법인은 불문하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가능하다. 그랬고 이제 단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는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나온 판례가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관련돼 가지고 뭐 안 된다는 판례죠. 그렇다면 거기 밑줄 친 부분 보시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공권력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의 수범자일 뿐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국가나 공공단체는 안 된다. 자, 그 밑에 판결은 일명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입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인데 이 사건 관련된 203페이지 보시면은 판결 요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한다는데 이 사실의 적시란 무엇이냐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의 적시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사실 적시일 때 그 사실은 과거나 현재의 것으로서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결로지 2번에 밑줄 친 거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하는 거 그 위에 부분 보면 미국산 소고기 수입 위생 조건 협상에 필요한 만큼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것이라고 판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보도 내용을 비판 내지 의견 제시로 보아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겁니다. 즉 PD수첩이 뭐 협상단이 미국 가서 보니까 도축 시설이 뭐 잘 돼 있더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 PD수첩이 비판한 거죠. 협상단이 미국의 도축 시설을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미국 도축 시스템의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주관적 평가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거는 그냥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의 판결 3번을 보시면 당의 표현이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타인의 명예훼손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이 사적 영역에 사적 인물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면 공적 인물에 관련된 것이냐를 이제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적 인물에 관련된 것은 또 어떻게 한다? 사적 인물에 관련된 것은 명예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공공적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 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국가나 공공단체는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어떤 사적인 인간이, 사적인 사람이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 관련돼 가지고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좀 저하된다 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이 집합 명칭에 관련된 게 되겠냐. 즉, 서울 시민 전체는 뭐 나쁜 사람들이다. 무슨 대학 교수는 다 나쁜 사람이다. 자, 서울의 웬만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한 학교에
학교에 교수님들이 뭐 몇백 명에서 한 1000명씩 있죠. 근데 그 대학 교수는 다 뭐 나쁜 사람들이다. 과연 그 대학 교수들의 명예가 훼손됐겠냐 볼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집합 명칭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돼가지고 원칙적으로 보다 집합 명칭에 원칙적으로는 이거를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뭔지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외적으로 될 수 있는 경우는 집합 명칭을 사용했지만 그 집단의 누구인지가 명확히 그 집단의 누구인지를 지칭할 수 있는 경우, 아니면 집단이 너무 작아서 그 집단 자체를 말하는데 그 집단이 뭐예요? 집합이 한 10명. 근데 그 집합은 다 나쁜 사람이라 했을 때 그럼 10명이 다 나쁜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집합 명칭에 의한 그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사용된 집합 명칭이 그 집단 모든 구성을 가리키는 경우, 뭐 이 적정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교과서에 있던 예들인데 뭐 A대학교 법대 교수님들은 모두 빨갱이다 뭐 이런 예들이 교과서에 항상 있었죠. 그러면 A법대 교수님들은 뭐 기본적으로 한 10명도 안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당연히 그 법대 교수들의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집단 구성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지적했으나 구성원 모두가 의심을 받는 경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 예외적인 경우로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관련돼가지고 그 밑에 대법원 그 2000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99도 5407 판결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형법 표준 판례로 선정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서 재판 요지를 잠깐 볼게요.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한다. 그 피해자는 행위 객체는 특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다만 서울시민 또는 경기도민이라고 함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왜? 피해자가 너무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집합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그 판례가 바로 그 일정 단체의 어떤 그 단체를 지칭했지만 그 단체 전체의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례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피고인이 그 굵은 글씨 친 부분이 있는데, 굵은 글씨를 표시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전문의 중간쯤 보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부한 보도자료에는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뭐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하교하게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는 사실, 그 다음에 경기예상의 교사는 총 66명으로서 그중 약 37명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인 사실, 위 학교의 학생이나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들은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피고인이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 모두에 대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319 동지회 소속 교사인 피해자의 명예 역시 훼손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집합 명칭에 의한 거, 즉 그 피고인이 작성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뭐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뭐라고 했다, 학생들을 선동하여 무단으로 하교하겠다 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겁니다. 근데 319 동지회 소속 교사들이 누군지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속되어 있는 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객체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법인격 없는 사람은 자연인, 법인, 그다음에 법인격 없는 단체는 되고 국가 공공한테 안 된다. 그다음에 그 집합 명칭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행위는 공연이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예요. 그럼 여기서 각각의 개념들을 다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공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연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제 외워야 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예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공연성을 공공연하게 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어요? 오하기 때문에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다.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 여긴 그럼 불특정이면은 소수인한테 해도 공연성이 인정되는 거고 특정된 사람이라도 다수인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오하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공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처럼 특정된 다수인한테 얘기하거나 아니면 불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한 경우 그 경우도 공연성이 인정되는데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을 때 그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의 학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뭐냐고 봤을 때 이와 관련된 견해가 나눠지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할 때 이건 우리가 직접 인식 가능 상태다. 이걸 어떻게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이에요. 자, 불특정된 아니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거리에다가 어떤 뭐 허위 사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막 뿌렸어요.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걸. 길거리에다 뿌리면 어떻게 해요? 불특정된 또는 다수인이 언제든 집어서 보면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뿌려놓으면 그게 명예훼손 공공연하게 뿌렸다는 겁니다. 즉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가능 상태, 직접 인식 가능성설이라고 하죠.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가능 상태를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전파 가능성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판례란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이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에 좀 더 강조를 두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는 원래 다수의 입장에서는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으면 특정된 소수인은 나머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판례는 특정된 소수인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특정된 소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관련돼 가지고 그 기본적으로 불특정 205페이지 맨 위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그 의미에 대해서는 이 공연성이 무엇인가 하는 이 의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해서는 통설과 판례가 똑같이 이해를 해요. 단지 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다수설은 직접 인식 가능한 상태다. 근데 판례는 전파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고 밑에 판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그 98년도 판례, 그 98도 1949 판례 보면 재판유지 두 번째 줄부터 보시면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고 반면에 그와 같은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된 소수인한테 특정된 한 사람한테 얘기했다 할지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 전파 가능성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얘기할 가능성을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에 96년도 그 밑에 판례도 보면은 재판요지의 밑줄 부분을 보시면은 피고인의 말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씩에 불과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며 그 범행의 내용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현역 시의회 의원이면서 다시 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사실이 피해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시점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행위 당시에 이미 공연성을 갖췄다. 특정된 사람한테 피고인이 누구한테 말했어요? 한 사람한테만 특정된 사람한테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미 그거는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피해자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연성이 인정됐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05페이지 밑에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을 부정한 판례. 그럼 판례 입장에서 볼 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들이 어떤 것이냐.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얘기를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뭐냐.
저 사람이 그 얘기를 얘기하면 자기가 좀 사회적으로 뭐하니까 얘기 안 할 것이다.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저 사람한테 불리한 사실을, 저 사람이 숨기고 싶은 사실을 저 사람한테 얘기했다면 그건 전파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숨길 만한 이유가 없을 땐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206페이지 첫 번째 판례도 보면 중학교 교사에 대해 그 어떤 중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 교사에 대해서 그 이사장 앞으로 진정서를 낸 겁니다. 즉 중학교 교사가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 교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교사의 이사장 앞으로 제출했어요. 근데 그런 행위 자체는 위 진정서의 내용과 진정서의 수취인인 학교법인 이사장과 위 교사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위 이사장이 위 진정서 내용을 타야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자, 그 이사장한테 당신네 학교에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가 나쁜 놈이고 뭐 이렇게 뭐 교사직을 팔아가면서 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정을 했죠. 근데 그 교사와 이사장의 관계는 뭐 좋은 관계이고 그럼 어느 이사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 교사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홍보하고 싶지 우리 학교 교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데 홍보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사장은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도 보면은 재판조지 4번 보시면 밑줄은 안 쳐놨는데 신약대학교의 교수가 출판물 등을 통하여 종교단체인 구원파를 이단으로 비판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그 실질적 지도자로 지목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비방의 목적에서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는 것처럼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그 증거자료를 미리 은밀하게 수집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유도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에게 한 피해자의 여자 문제 등 사생활에 관한 피고인의 발언은 이들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즉, 그 이단이라고 지목한 그 사람이 뭐 여자 관계나 이런 것에 복잡하다라고 그 어떤 말을 유도하려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고소할 거 이외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고 84년도 판례도 밑줄 친 거 보시면 그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송홍자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외박한 사실에 대해 추궁당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동료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이게 뭐냐면 재판 조지를 읽는 게 날 뻔했네요. 그 외박을 하고 어떤 남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처가 뭐 어디서 잤냐 막 그 추궁하니까 관련돼 가지고 그 외박 사실에 대해서 추궁하자 모면하기 위하여 그 어떤 피해자, 그 어떤 여자와 여간방에서 동침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기 처한테. 그럼 처가 다니면서 우리 남편은 밤에 다른 여자랑 자고 다녔대요. 이렇게 하고 소문내고 다닐까요?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본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2005년도 마지막 판례인데 206페이지 마지막 판례는 공연성이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판례 입장에 의할 때 공연성이 없는 건 하나는 그 사람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 그거는 공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판례 입장에 이렇게 전파 가능성이 여부로 따지면 판례는 단톡방이라든가 비밀 채팅방, 몇 사람이 특정된 소수인이 있는 비밀 채팅방에서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 명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판례에 의할 때 전파 가능성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뭐냐? 대표적인 경우는 그 사람의 귀에다가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06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입니다. 어느 사람에게 귀옛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인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또 이 사례는 웃기는 게 그렇게 어떤 사람한테 넌 나쁜 놈이고 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들은 피해자가 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떠들고 다닌 거야 실제로요. 그런데 그와 관련돼가 그렇다 할지라도 공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맨 마지막 문단 보면은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봤기 때문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2007년도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2011년도 그 판결 2010도 7497 판결도 뭐냐면은 그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누구를 때려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집단 폭행해가지고 피해자가 이제 병원에 자기 아들이 때린 애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가고
그 피해자의 부모와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병실에 4명이 있는 상황에서 맞은 얘가 실제로 알아보니까 학교에서 약간 정신병도 있고 하더라라고 이제 허위의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이제 피해자 부모가 고소했겠죠.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기는 특정된 소수인만 4명만 있었다는 거고 그 4명 사이에서는 뭐요? 서로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피해자의 아들을 갖다가 그 피해자의 아들에 대해서 뭐 정신병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아들은 정신병이 있대요 이렇게 말하고 다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이 판례 전파 가능성 관련돼 가지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한 판례들을 일일이 다 살펴본 이유는 객관식 시험용으로는 뭐예요? 객관식 시험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본 판례들은 무엇인가? 나머지는 다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207페이지에 보시면 전파 공연성을 전파 가능성으로 대체한 판례에 대한 비판 그래가지고 자, 이 공연성을 갖다가 전파 가능성으로 파악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특정 일인한테 말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주관적인 어떤 목적이나 의도에 의해서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결국 범죄 성립에 있어서 들은 사람의 주관에 좌우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설들은 절대 비판한다는 겁니다. 자, 그 밑에 207페이지 나와 있는 대법원 2000년 5월 16일에 선고된 구구도 5622 판결. 이것도 이제 헌법 표준 판례로 나와 있는 거예요. 헌법 표준 판례와 관련돼가지고 이거는 이제 재판 요지에 그 두 번째 밑줄 친 거 보시면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때부터 곧 전파 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다. 일반인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그냥 공연성이 있다 없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인이 아닌 신문 기자한테 주면 어떡하겠냐는 겁니다. 신문 기자한테 줬을 때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어떻게 해요?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그 기사화돼서 보도됐을 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보면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않는 상태라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전파 가능성이 없다. 왜? 기자가 아직 기사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보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이 판례를 잘 보시고 그 다음에 208페이지에 나와 있는 판례 2008년도 나온 2007도 8155 판결도 이 판결도 헌법 표준 판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전파 가능성을 인정한 판례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 케이스인데 판시사항 보면은 두 번째 보면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1대1 비밀 대화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채팅방의 비밀 채팅방입니다. 1대1로. 이 사람과 나와 1대1로 채팅하는 비밀 채팅방이에요. 근데 여기서 누구를 욕하거나 험담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바로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뭐 단톡방이라든가 아니면 뭐 몇 명이 오는 비밀 대화방에서도 함부로 타인의 그 사실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을 뭐 쓰면 안 되겠죠. 그때 판례 입장에 의하면 굉장히 처벌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므로 2007도 8155 판결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연성 여부를 논하고, 자, 그러면 공연성은 뭐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학설의 입장이지만 전파 가능성을 따지는 판례 입장에 갈 때 객관식 시험용이나 이런 걸 빠질 때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본 판례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제 사실의 적시 문제를 볼 때, 자, 이 사실은 뭐냐? 쉽게 말할 때, 이 사실이란 건 뭐예요? 과거 또는 현재의 증명 가능한 것. 자, 과거 또는 현재에 증명 가능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근데 과거나 현재의 것으로서 증명했는데 허위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허위일 때는 307조 2항에 의해서 가중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사실을 적시하는데 만약에 사실이 허위였다. 허위면은 우리가 307조 2항에 의해서 가중처벌된다.
그럼 중경은 과거 또는 현재에 증명 가능한 사실이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 것만 내지 장래 건 어떻게 해요? 장래는 증명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거, 현재에 증명 가능한 것이고 장래 사실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장래의 사실이라도 현재에 기반하고 있다. 즉 현재나 과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과거 또는 현재 증명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 표명 이런 것들은 사실 적시가 아니라는 거죠. 장래 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될 수 있고 의견 표명은 아니다. 이것만 된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보면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사건이나 상태, 즉 여기서 뭐 하는 것이라는데 사건이나 상태죠. 과거나 현재의 증명 가능한 상태나 사건, 이것들을 우리가 사실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판단이나 아니면 그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는 여기 보면 가치 평가, 의견 표명 이런 것들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럼 장래 사실 관련된 것이 밑에 판례인데 209페이지의 판례인데 장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 사실을 할지라도 장래 일을 적시한 거라도 그 장래 사실이 현재에 기반하고 있거나 현재 사실을 기반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는 우리가 명예훼손죄에서 말한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는 것처럼 그 2003년도 판결, 2002도 7420 판결인데 판결료지만 봐보세요. 판결료지 2번 보시면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이 혐의 인정되지 않아 4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자, 피고인이 어떤 사람을 진정했는데 4살 종결됐어요. 혐의 없음으로 4살 종결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했냐? 공공연히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이 내일부로 검찰청에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한 건 뭐예요? 구속영장은 지금 떨어져요? 내일 떨어져요? 지금이나 과거가 아니라 내일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장래 사실인데 그 기반한 사실이 뭐예요? 현재 기반한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허위의 사실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여 장래일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실을 적시함에서 과거 또는 현재 증명 가능한 것, 상태나 어떤 그 사건을 말하는데, 그러면 이때 이 것, 여기서 말하는 과거나 현재 증명 가능한 것, 이걸 우리가 어떤 상태, 사건을 말하는데 이 상태나 사건은 일반인이 다 알 수 있는 것도 되느냐?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꼭 누구나 특정된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라 일반인한테 다 퍼져 있는, 사회에 퍼져 있는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 소문을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우리가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그 209페이지에 보시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적합한 것이면 족하다. 그 상태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갖다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하면 되지, 그것이 뭐 공지의 사실인지 아니면 사회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지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때 밑에 94년도 판례 보시면 그 타인을 비방할 재판 요지 첫 번째 보시면 밑줄친 부분에 편집인이 신문지상에 게재한 이상 기사의 게재는 기사 재료를 제공한 자의 행위에 기하는 것이므로 기사 재료의 제공 행위는 형법 309조 2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이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간접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는 어떡한다? 그때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94년도 판례인데 표준 판례로서 이제 제가 보충한 판례 중에 하나가 2008도 2422 판결입니다. 이미 사회에서 소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 판례 여러분들 보시면은 판시사항 두 번째 적시한 사실이 이미 판시사항 세 번째 보면 적시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인 경우에 그 경우에도 우리가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판시사항 다섯 번째 보시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 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그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로서 여러분들 그 다음 보충 판례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밑줄을 쭉 쳐놨습니다. 거기에 밑줄 친 것 중에 두 번째 밑줄에 굵은 것만 보시면은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한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에서 대법원은 그 세 번째 밑줄 공연성이 없다는 상고 이유에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거 중간쯤 세 번째 줄 보면 적시된 사실이 이미 사회의 일부에서 다루어진 소문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사회의 소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대로 얘기하면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 보면 되고, 210페이지에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사실을 적시해야 돼요. 증명 가능한 사실을 적셔야 되는데 그만큼 사실이 특정화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특정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때는 당연히 명예훼손이 안 되고 그냥 감정의 표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기 때문에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밑에 판례도 보면은 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 기준 관련돼 가지고 역시 앞에 봤던 판례와 똑같은 거고, 그 밑에 85년도에 나온 판결들도 보면은 피해자에 대하여 개 같은 잡녀나 시집을 12번 가는 년아, 자식도 못 낳는 모 같은 년아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한 거는 뭐다? 다 의견 표현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게 기록으로 남는 녹화니까 욕을 시원하게 못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하면 제가 욕을 엄청 잘합니다. 맛깔나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욕하는 건 다 뭐다? 욕하는 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모욕으로 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2011년도 판례도 역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는 것처럼 이거는 뭐냐면은 판결 요지 봐보세요. 판결 요지 밑줄 부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피고인이 뭐냐면 지방검찰청 지청장실 전화번호 끝자리를 비우고 지청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구속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보낸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이거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다, 특정되지 않았다. 특히 지청장이라든가 그 지청의 검찰 구성원들의 그런 것들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례이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을 적시한다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서 사실을 적시한다 할 때 적시는 뭐냐? 적시라고 하는 것은 보고 또는 여기처럼 보고 또는 진술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막 이렇게 되는데, 진술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 어떤 보고라든가 진술의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외부에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11페이지에 있는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다음 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게 2017년도 판례인데, 이 판례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약간 재하 사학자가 역사학계의 주류인 사학자에 대해서 비판한 겁니다. 역사학계의 주류인 사학자가 쓴 책에 보니까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하고 백자는 일본 거였다는 걸 주장한다, 이런 내용들을 쭉 썼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책에다 넣어가지고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이었는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212페이지에 보시면은 사실 적시와 의견 표현의 구별에 관련돼 가지고 밑줄 친 부분이 있어요. 밑줄 친 부분이 가부터 쭉 나오는데, 두 번째 문단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비평하면서 사용한 표현이 겉으로 보기에 증거에 의해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글의 지필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균적인 독자의 관점에서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는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이해된다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 역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내용을, 책에 있는 내용을 자기가 갖다가 비평을 갖다 썼다 할지라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고, 그 밑에 내용들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실제로 주류 사학자를 비판했지만, 그렇게 뭐 임나 1번 부서를 주장했다고 했지만은 다 견해, 의견적 표현이고 학술적 의견의 표현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13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7년에 나왔던 2017도 15628 판결은, 자, 여러분들이 뭐 법학을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형사 판결은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요. 민사 판결은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 형식적 진실을 추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민사 판결에 반하는 얘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허위사실 역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시사항 두 번째 보시면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하여 민사 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 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서 허위사실 적시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가지고 그 판례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시고, 그 정도로 봐두시고, 잠시 쉬었다가, 시간상 너무 많이 가가지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214페이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